자, 안녕하십니까. 누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포드 F150 라이트닝. 포드 미국의 베스트셀러 1위 판매 차량이죠. 모든 차량 중에 제일 많이 팔린다는 F150 트럭. 그 중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한때 작년인가 뭐 언제 뭐 유튜버가 이 차를 1,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조회수가 아주 난리가 났더만요. 의도적인 건지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RV 모터스에 물어봤어요. 왜 내가 이 1,500만 원 얘기를 하체 우리기에도 꺼내고 여기도 꺼내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무슨 생각으로 이 차를 갖고 1,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장난이라 그러면 할 말 없는데, 내가 말이지,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업체에 사람들이 전화해서 뭔 트럭이 그렇게 비싸냐, 보조금 받고 트럭인데 1,500만 원 아니냐, 이런 전화가 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여기가 100kWh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사는 5천만 원대 전기차들, 뭐 4,999만 원, 5,999만 원, 뭐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해서 뭐 3천 후반에도 사고 4천 얼마에도 사고 하잖아요. 걔네들도 배터리 값이 절반이라며. 자동차, 전기차의 전체 차량 값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 값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5, 6천만 원짜리도 배터리 값이 절반이면 3천만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걔네들보다 배터리 용량이 약 1.8배, 2배 가까이 큰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그 배터리 값은 얼마겠냐고요. 뭐 저희가 배터리 값을 정확히 모르지만 얼추 따지면 배터리 값이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차는 미국에서 스타팅 가격이 아마 한 4, 5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깡통으로 사도 4만 불, 5만 불은 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도 더 작고 구동계통도 그렇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차를 살 때는 최소 7만 5천 불에서 주력으로 계약이 되는 것들은 8만 8천 불, 9만 5천 불, 이런 것들이 계약이 됩니다. 얘도 현재 9만 불 가까이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1,300원 정도 하나요? 9만 불이면 차값만 달러로 환산해서 원을 달러로 바꿔서 사도 1억 2천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증검사 받아야 될 거고 뭐하고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억 4천에서 5천 사이에 판매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완전히 그냥 이게 뭐지? 협약되어 있는 도로 환경에서는 완전히 손발을 다 놓고 자율주행으로 가도 되는 그런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반자율주행만 되는 거고. 인테리어가, 제가 이제 포드 레인저 랩터를 한 6개월 이상 타고 다녔었고, 그 다음에 포드 F150 랩터도 리뷰했었고, 그 다음에 다치 램도 리뷰했었고, 콜로라도도 리뷰했었는데, 최근에 타오도 리뷰를 했잖아요. 인테리어가 타오처럼, 타오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드랑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 트럭답지 않게. 물론 얘가 옵션 사양이 높으니까 굉장히 잘 돼 있죠. 굉장히 잘 돼 있어. 인테리어 이쁘고. 근데 사이드미러가 전기차라서 일부러 이렇게 좀 각지게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탔던 모든 트럭들 중에 사이드미러의 이 뒷시야는 얘는 좀 좁은 편이에요. 원래는 사이드미러가 보통 트럭들이 되게 큼지막하게 잘 돼 있는데, 얘는 디자인적으로 좀 멋을 부려갖고 사이드미러가 조금 그렇고, 그 외에 뭐 실내 사양에서는 딱히 뭐 흠잡을 게 없고, 외관은 되게 멋있죠. 제가 지금 이거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때문에 외관은 정말 멋있고, 그리고 실내 옵션도 뭐 꽤 있어요. 꽤 옵션도 괜찮고, 시야나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워낙 트럭이나 대형 SUV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트럭을 처음 타면 어색함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 어색함으로부터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미국의 트럭의 가장 큰 장점은 트럭을 이해하지 못하고 트럭의 편리성이나 트럭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색하고 뭐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매력과 편리함, 실용성, 그 다음에 유유자적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트럭이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포드 F150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엄청 관심 많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포드사는 이 트럭을 전기차로 개조함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을 거예요. 내연기관의 플랫폼과 주행 세팅 값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전기차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테슬라처럼. 그래서 이 차는 포드에서는 완벽하게 내연차의 플랫폼을 그대로 계승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럭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몰아보면 어색함이 없습니다. 근데 내연 트럭차가 주는 단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엄청 신기한 거예요. 내연차의 필링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주행 세팅 값을, 내연차의 트럭이 주는 그 허술함, 프레임과 바디가 따로 노는 그 약간, 트럭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짐을 싣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프레임하고 온바디를 세게 붙여버리면 운전자가 엄청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프레임과 온바디, 승객석과 원래 트럭이 갖고 있는 H빔, 민성아, 이 H빔 이 사진 좀 줘봐. 요거, 요 뼈대 위에다 이 프레임을 이 온바디를 얹어버리는데, 이 중간에 우레탄 부싱 같은 걸로 이렇게 마운트가 있어서 흔들림을 원래 어느 정도 받아주게끔 세팅이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흔들림이 없고, 하체 우리기에서 제가 했던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설계가, 트럭들은 화물을 적재하고 뭐 트레이를 견인하고 뭐 하다 보니까 화물차의 목적성에 맞게 리지드 방식으로 해서 뒷대우라고 하죠. 큰 이렇게 쇠 그 축을 중심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원래 세팅이 돼야 되는데, 얘는 뒷바퀴 서스펜션이 치밀한 요즘 차들의 뭐 X5나 뭐 GL이나 랜드로버처럼 된 건 아니죠. 걔네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데, 트럭에서 느껴지는 어떤 횡지지의 부족함이나 덜렁거림이나 헐렁거림은 얘는 없어요. 가속을 하면요, 일단 가속 야간 리뷰. 자, 올로드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 포드 F150 라이트닝. 밤에 늦은 시간, 한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차가 별로 없죠. 자, 달려볼게요. 쫙 달리면 일단 뭐 타이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기차에 맞게 돼 있고, 뒷바퀴의 이 치밀한 서스펜션 때문에 고속에서 이렇게 쏠 때 주는 이 느낌은 일반 트럭하고는 굉장히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일반 트럭은 잽이 안 되거든요. 나갈 때 이 부드러움, 지금 속도가 꽤 높아요. 속도가 높습니다 지금. 근데 뒤쪽이 흔들리질 않으니까 기가 막히고, 이렇게 악셀을 밟아서 힘이 막 모터가 쏟아지면서 갈 때는 지오메트리 특성이 기가 막힙니다. 바람 소리가 엄청 많이 날 정도로 타이어 소음이나 바닥 소음이 아예 안 올라오고 있고요. 배터리가 밑에를 다 막고 있으니까. 고속으로 달릴 때 그 어떤 트럭에서도 갖지 못했던 엄청난 장점이 확 두각이 되는데, 낮에 제가 항속 주행을 할 때 한 100 전후에서 무부하 상태로 부드럽게 갈 때는 가운데에 배터리가 있는 게 오히려 앞쪽 바퀴의 댐퍼 스프링에는 그렇게 크게 눌러짐을 주지를 못하는 건지 꿀렁거림이 생겨요. 특히나 이렇게 100에서 105 뭐 이렇게 다닐 때는 어쩔 때 보면 약간 꿀렁거림이 생기는데, 이게 내연기관의 꿀렁거림은 뒷바퀴도 허술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얘는 뒷바퀴가 좋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힘을 주고 달릴 때는 그런 게 아예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트럭들을 타봤는데 150, 160 막 이런 속도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고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건 단연 F150 라이트닝의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근데 이 트럭을 타고 세게 달리는 사람이 있을까? 코너를 이렇게 잡아 돌려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들었죠? 근데 뒤에가 안정적이고
이 프레임과 바디의 어떤 연결이 튼튼하니까 그 어떤 트럭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좀 되게 높은 전투력이 나와요. 이게 일반 트럭도 뒷바퀴를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대박 나는 건데, 이 지금은 이 F150 라이트닝 전기차에만 이게 돼 있으니까 가속으로 쫙 달리면 가속력은 뭐 속도계 올라가는 거 보면 그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좀 밀리는 편이죠. 아무래도 중량이 있으니까. 근데 야, 이 느낌이고 진짜 끝장나는데요. 고속에서 이거 갖고 배터리 가득 충전하고 나와서 다니면은 이야, 이거 느낌 우측 갈 거야 이거. 이 차가 우리나라에 몇 대나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기차 150이 넘어서 160이 넘어서 브레이크. 저 트럭이 싹 끼어드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무래도 저소음 타이어니까 브레이크는 밀리는 게 있어요. 이 차를 타시는 능력 있는 차주분들, 고속에서 너무 세게 밟으면 제동거리가 기니까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진짜 고속에서 느낌이 굉장히 단아하고, 트럭들에서 늘 받았던 그런 허수나비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으니까, 야, 이거 느낌은 진짜, 괜찮은데. 고속주행 느낌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리뷰로 들어갑니다. 내가 트럭을 타고 170 정도의 속도에서 안정감을 느낀 차는 처음이죠. 다쥐엠 TRX도 잘 나가긴 했지만 170에선 얘보단 불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걔는 이제 또 오프로드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근데 고속 섹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하고 심리적으로 되게 내가 차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흠은 고속 섹션에서 그 어떤 트럭도 주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브레이킹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저소음 타이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얘한테 저소음 타이어.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 값이 있어요. 중량이 3톤이 넘거든요. 공짜 중량이. 총 중량은 3.5톤이 넘어요. 사람 다 타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노 사장이 그러는데 F150 라이트닝이 고속주행이 안전성이 있고 뭐 잘 나가니까 나 저 차 사서 쏴야지. 큰일 납니다.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막 쏘고 다니는 차는 아니고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밟았을 때 이 나가는 힘, 야, 지금 브레이크. 너무 중량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가는 거 하나만큼은 뭐 기가 막히고요. 특히나 차선 변경을 할 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주종성과 스포츠성과 안전성의 캐파시티는 어디서 나온다고 하죠, 내가? 캐퍼시티는 능력치를 말하는 건데, 캐퍼시티는 뒷바퀴 설계 구조에서 나오죠. 얘가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가, 저는 진짜 트럭을 이렇게 계승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구나의 이 포드의 기술진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이 차에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트럭을 한번 타봤거나 F150이나 뭐 GMC에서 나오는 뭐 실버라도라든가 엘도라도라든가 콜로라도, 그 다음에 레인저, 여러 트럭들을 한 번쯤 경험해본 사람이 이 차에 관심을 두겠죠. 트럭에 대해서 일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크고 비싼 1억이 넘는 전기 트럭을 갑자기 산다? 물론 있겠죠. 저는 대부분은 트럭을 타서 매력을 느꼈던 사람이 살 것 같은데, 나는 이 차를 사도 후회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 나는 이미 100kW가 넘는 전기차를 지금 자가용으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BMW i7은. 네, 그랬죠. 그거 배터리 15%, 2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100% 충전하려면 24시간 이상 충전해야 된다고. 어젯밤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딱 이 차를 7시간 조금 안 되게 충전을 물렸습니다. 7시간 조금 안 되게 물렸더니 3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충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4분의 1 정도 충전된 것 같거든요. 4분의 1은 조금 더 되나? 그러면 만약에 20%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80% 가까이 꽉 채워서 100%를 충전하려면
제가 볼 때는 25시간 충전해야 됩니다. 일반 완속 충전기로는 7kWh로 밀어내는 그 7kWh의 일반 그 완속 충전기가 벽에 붙어 있는 또는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있는 게 실제로 밀어넣는 건 5kWh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걔가 7kg를 다 밀어넣을 수 없어요. 차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거 기계 충전 기계도 안정화 때문에 그렇게 밀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00kW면 아워면은 2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주행거리. 내가 왜 이 차를 사도 되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집에서 충전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55km를 달려왔거든요. 자, 제가 아침에 타자마자 계기판을 보니까 갈 수 있는 거리가 318km였어요. 318km. 근데 내가 일부러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차의 전반적인 걸 느끼고 싶어서 100, 110으로 천천히 왔거든요. 지금 갈 수 있는 레인지가 293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내가 봤을 때 한 10%도 줄지 않았어요. 10%도 줄지 않았는데 55km를 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차가 살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놀러 다닌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550km. 나는 지금 이 차를 많이 탈 만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가 판매해야 되는 새 차예요. RV 모터스에서 엄청나게 큰 몸에 주행거리가 빵 킬로에 가까운 100몇 킬로인가 되게 주행거리가 적은 새 차를 과감하게 판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차를 내준 거예요. 왜냐? 전기차, 특히나 이렇게 크고 이렇게 비싼 전기차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튜버가 누가 있을까를 놓고 고민을 했었대요. 보통 이제 이 외관이나 내관을 설명 잘하는 유튜버들 많죠. 그리고 뭐 여자분들이 나와서 살짝쿵이 빤스가, 저는 그런 걸 못하죠. 저는 일단 외형을 막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치도 없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또 1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퍼포먼스, 그 다음에 기계적, 하드웨어적인 설계, 뭐 공학적인 측면, 주행값에 대한 뭐 이런 분석, 편리성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RV 모터스 우리 저기 실제 운영 대표님께서 노 사장은 이 차를 설명을 잘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판매해야 되는 이 비싼 새 차를 과감하게 저한테 내준 거죠. 그리고 저도 조건을 건 거죠. 뭐 촬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걸 물어보시길래 저는 일체 필요 없다. 대신에 리밋을 주지 마라. 내가 까든 내가 주행거리를 얼마를 타던 차를 어디까지 뜯던 리밋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있는 그대로 이 차에 대한 것들을 알려보겠습니다. 서로 이제 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탔는데 그런 새 차를 갖고 쭉 타는데 제가 지금 일이 바쁘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 또 노보스 게러지도 그렇고 노보스 몰도 그렇고 바쁘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이 차를 타고 어딜 떠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정말 얼만큼 갈 수 있나를 다 내가 직접 실험을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근데 그 어떤 자동차를 분석하고 리뷰하는 유튜버들 중에 저는 지금 전기차를 석 달째 이 차 저 차를 바꿔 타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으로 배터리의 잔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0%도 안 썼어요. 10%도 안 썼는데 55km 이상 60km 가까이를 왔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 차를 타고 편도 200km 정도를 견인을 하게 되면 얘가 아마 일반 차들도 그래요.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전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마찰 저항계수나 중량에 대한 저항계수가 많아지는데 견인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행을 해서 200km 편도를 놀러 갔어. 야영장이나 캠핑장에 가서 V2L을 사용해서 전기를 편하게 써서 캠핑을 해. 그리고 나서 다시 집까지 오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트럭을 타고 캠핑을 가는 건 캠핑러들한테 트럭과 캠핑카를 타고 캠핑을 가는 건 엄청난 로망이거든요. 거기다 전기차야. 뭐 에어컨이든 뭐든 다 편하게 다 쓸 수 있잖아. 얼마나 매력있어. 차선 변경 같은 거 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속도가 지금 100이 넘어요. 100이 넘는데 차선 변경을 하면 기가 막혀요. 일반 트럭, 내연기관 트럭에서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오메트리 특성이 나와. 아까 제가 야간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오메트리 특성이 어마어마해요. 그건 어디서 나와? 집 밖의 서스펜션의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트럭도 총망라하고 뭐 물론 새로 나오는 리비안이나 다른 트럭은 아직 제가 못 봤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처음 보니까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에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조용하잖아요. 보통 트럭들에서 오는 잡소리, 헐렁함, 덜컹거림, 엔진과 미션에서의 어떤 그 부조리, 부족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딱 하나 흠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건 악셀을 밟았을 때나 낮은 속도나 아주 높은 속도에서는 어떠한 불평불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완전 고속 섹션에서 급브레이크. 근데 누가 트럭을 타고 이 씨풍 170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또라이 새끼가 노사장 말고 누가 있겠냐고. 나 말고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인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내가 타면서 느끼는 불평은 딱 하나예요. 불만. 100, 110에서 무부하 상태로 쫙 주행을 할 때 피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바퀴 서스펜션의 구조가 내연기관 걸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근데 내연기관은 앞에 엔진과 미션이 있잖아. 이쯤에 미션이 있고. 근데 얘는 앞에 무게가 없잖아요. 누르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중간 바닥에 있다 보니까 트럭인데, 얘네가 트럭을 70년 가까이 만들면서 중간 바닥에 이렇게 무거운 무게중심을 갖고 트럭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바퀴 서스펜션의 댐퍼와 스프링과 서스펜션의 로우암과 어퍼암의 세팅 구조가 앞에서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 부하가 걸리지 않고 쫙 흘러가면서 갈 때는 이게 앞뒤로 흔들립니다. 나는 근데 트럭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흔들림이, 멀미도 사실 계속 하면 적응을 하잖아요, 사람이. 나는 이미 레인저 랩터나 뭐 여러 가지를 타면서 트럭에 대한 그런 흔들림에 나는 적응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내 친구 김변은 애가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한참 신나게 떠들다가 한 1시간 가까이 태워줬더니 애가 말이 없어져.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멀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부하 상태로 딱 이렇게 주행을 할 때 그렇고, 일반적으로 악셀을 밟거나 70km, 80km 일반 국도에서는 전혀 멀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의 피드백이, 얘는 지금 앞바퀴에 들어오는 구동축이 일반적으로 후륜으로 나가는 미션에서 옆으로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그 앞쪽에 어떤 디퍼렌셜 케이스를 통해서 나가고, 그것 때문에 앞바퀴의 드라이브 샤프트를 잡아주는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향 시스템에 저항을 주거나 무게를 주거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그게 아니죠. 완벽하게 앞에 독립된 모터를 두고 뒷바퀴랑 똑같이 독립된 드라이브 샤프트가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스티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쾌함과 밸런스의 미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가속을 했을 때 앞바퀴로 가는 막대한 구동력이 얘는 안 오죠.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내연차 트럭은 대부분 사람들이 후륜을 놓고 타요. 그러다가 오토 사륜을 놓고 타거나 그러는데, 걔네들은 앞바퀴로 구동이 갈 때 100% 티가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후륜을 놓고 타요. 첫 번째, 아무리 비싼 트럭이라도 연비가 후달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륜을 잘 안 놓고 타요, 이 트럭을 타는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좀 노면이 안 좋거나 그러면 오토 사륜을 놓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구동이 갔다가 쭉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앞쪽 구동을 빼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앞뒤가 따로따로 모터가 되죠. 뒤에는 되게 큰 모터예요. 앞에는 뒤에보다는 좀 적겠지만 드라이브 샤프트의 크기를 봐서는 앞에도 보통 빠따가 들어가는 모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쫙 달려보면 사륜인가? 후륜인가? 사륜 같은데? 후륜인가? 잘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륜으로 가는지 후륜으로 가는지 뭔데, 확실한 건 완벽한 후륜은 아니다는 확실해. 뭔가 앞에서도 안정감이 있는데 내연차처럼 앞으로 구동이 가는 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느낌은 아예 없고, 주행하면서 뭐 이렇게 트럭이니까 뭔가 중량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뭔가 이상할 거다는데, 내연차의 필링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전기차의 그 부드러움과 전기 모터의 어떤 그 깔끔한 맛? 기가 막히게 녹여놨어요. 그리고 전기차의 이질감은 아예 없고요. 전기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뭐 고주파 소리라든가 뭐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지금도 보면 달릴 때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버터 컨버터를 잘 세팅을 하면 이렇게 달릴 때 고주파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때도 회생제동을 할 때 어색함이 없어요. 얘는 내가 봤을 때 회생제동의 비중을 세게 걸었어도 중량으로 다 까고 얘가 다 이길 거예요. 지가 회생제동 아무리 세게 걸면 뭐해? 3톤인데. 3톤이 밀어버리는데 지까지 회생제동이 세봤자 얼마나 버티겠냐. 그래서 타는 내내 그 어떤, 야, 트럭을 전기차는 막 없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이 차를 시승해보고 뭐하고 열광하고 미치고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3만 불 가까이도 붙었다고 하는데 왜 이 차에 열광하는지 나는 알 것 같은 거죠. 정말 포드가 차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차가 고속 섹션에서 좋고 시내 주행을 할 때도 나는 몰라, 내가 트럭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느낌에는 내연기관의 F150보다는 폭이 좁은 것 같아요. 내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내가 트럭에 익숙해서 그런 거, 뭔가 얘는 내가 타고 다니면서 부담이 안 돼. F150 랩터나 다찌 램은 사실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나는 얘가 내가 탔던 레인저 랩터랑 별 차이 없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F150보다 작아진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행을 하면서 뭐 이 크기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들진 않고 대신에 길이는 레인저보다는 약간 긴 것 같아요. 주차장에 세워놨을 때 기럭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그 차의 뭐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부분은 RV 모터스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남기시거나 여기에 지금 댓글을 남기시면 다시 제가 RV 모터스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연휴도 끝났겠다, 바쁜 일이 좀 끝나면 다시 한번 뭐 리매치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리뷰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RV 모터스에 문의하셔서 내용 파악하시면, 아니면 그쪽에다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트럭의 그 장단점은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전기차인데 무거운데 멀리 못 갈까봐 하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전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전기차에서 주는 이점들 되게 많고 하드웨어적인 거 세팅 잘 돼서 이 차는 저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쩐만 허락된다라고 하면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